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있고 경제력 집중 현상도 여전합니다. 20년 가까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안 좋자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마저 일면서 지역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국가 균형 발전의 현주소와 근본 대책을 알아봅니다. 또 대구 지역 학교에 보급된 나노 필터 마스크의 안전성 논란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갈등 등 한 주간 의미 있는 뉴스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잠자던 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자네 세상을 구해보지 않겠나? 당신 누구야? 궁금하면 민티스로 와. 넌 아직 그 폰의 가치를 몰라. 와드. 왔어? 여기 핸드폰을 올려봐. 잠자는 폰을 기부하면 세상 아이들의 IT 교육 기회가 늘어날 거야. 잠자는 폰으로 세상을 구하자. 중고폰 ATM 민tit. 우리의 미래가 묻고 볼보 자동차가 답합니다. 다음 세대도 그 다음도 깨끗한 지구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친환경 전동화 기술을 통해 기후 중립을 실현해 갑니다.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woman 거지. 지금 넷플릭스에서 채우다 42%를 녹지로. 녹지가 자본이다. 퍼블릭 가산.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지난 한 주 무슨 소식이 있나요? 네, 이 대구 지역 학생들과 유치원생들에게 나눠준 교체형 나노 필터 마스크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마스크가 대구시 교육청이 30만 장을 구입해서 대구 지역 초중 고교 그리고 유치원 등 이 801곳에 지급한 교체형 나노 필터 면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다이텍 연구원이 대구시에서 6억 원을 투자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스크에 있어서 핵심은 필터죠, 지금? 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두가 이 마스크 박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멜트 블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건 이제 KF80이나 94 같은 이 식약처에서 의약 외품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에 쓰이는 MB 필터고요.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이 나노 필터 마스크입니다. 이 면 마스크에 부직 보호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인데 한창 마스크 풍기 현상을 빚을 때 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노 필터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것이죠? 예, 이 시민단체와 김동식 대구시 의원은 이 공익인증기관에서 측정을 한 결과 이 나노 필터에서 유해 물질인 다이메틸 폼아마이드 (DMF가) 40ppm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DMF는 합성 섬유나 건축자재, 자동차 용품 등을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화학 물질인데요. 네. 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이 피부 노출 기준을 10ppm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흡입하면은 간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아와 청소년들에게는 위험하다면서 이 민관 합동 검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다 보니까 현행법상 이 마스크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 장치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제조업체인 다이텍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다이텍은 외부 국제 공인 시험 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 이 해당 필터의 DMF가 이 10ppm 미만으로 불검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해당 마스크는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이 공산품 마스크지만 이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세균, 여과, 효율 등 7가지 시험
기준을 모두 통과를 했고요. 또 다이텍은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23일에 시민단체 기자회견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8일가량 앞서서 이달 중순에 한 언론사가 먼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지급된 게 학생들에게 지급된 게 적어도 한 달은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교육청이 이 시민단체 기자회견으로 문제가 커지자 이 학부모들에게 사용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개운치는 않은 대목이에요. 이 공인된 인증기관에 검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지 유해성 여부가 어떻게 입증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어린 애들한테 지급된 것이니까요. 좀 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이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꿈의 직장 인천국제공항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달 말 협력사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이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인천공항 이 10,000명가량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현재 인천공항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 그다음에 전환이 예정돼 있는 비정규직,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취업준비생까지 모두가 다 반발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공사 정규직 노조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규직 채용이 아니므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정규직 노조가 한 1,500명가량 되거든요. 이 청원경찰이 정규직이 되면은 같은 노조에서는 최대 직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노조가 갈릴 경우를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제 1노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직고용되는 보안검색 노동자들 중에서 2017년 5월 이후에,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발표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필기시험, 서류, 면접을 공개 경쟁을 치러야 돼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수경비 등 이 자회사로 직고용이 됐던 다른 직군들은 왜 여기만 직고용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공항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로또 취업 안 된다 비판이 거셉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이른바 말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올라온 글들이 더 불을 지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300여 명이 들어가 있는 인천공항 근무직원이라는 오픈 채팅방인데요. 알바하다가 정규직 된다,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뭐 하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언론과 정치권 이편 저편에 서서 한마디씩 다 거들었고요. 손쉽게 정규직이 되는 거 불공평하다,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갔는데 동의가 20만 명을 훌쩍 넘겼었습니다. 네, 이런 사안일수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팩트 체크가 중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공사 측이 적극적으로 해명 자료를 냈고 또 언론들도 팩트 체크에 나섰는데요. 먼저 이 보안 검색 요원들은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청원 경찰로 직고용을 해도 일반직과 별도 체계로 임금이 체계가 되는데 현재보다 3.7% 정도 올라서 평균 3,800만 원대, 그러니까 자회사 평균 임금이랑 비슷하고요. 인천국제공항 일반직 평균에는 한 30-40%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총액 인건비제로 인해서 전체 정규직 수가 늘어난 만큼 이 채용이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공사 측은 일반직과 이 보안검색직은 아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과 양극화를 줄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갈등이나 비판,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접근도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이 직장 취업 문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폭발력이 대단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짚어보면 미리 좀 설명을 하고 자세한 홍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 부문 신용 규모가 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의 부채 비율은 201.1%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3%, 그리고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는 4.1%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계 빚의 규모는 지난해 1분기 대비 4.6%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163.1%로 1년 전보다 4.5%포인트 늘었는데요. 이 1년간 번 돈으로는 빚을 갚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업의 부채 비율도 78.5%로 지난해 말보다 올라서 2016년 이후에 3년 만에 이 부채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네. 네. 최악의 경우의 예측을 보면 70만 가구 정도가 유동성 위기, 즉 다시 말하면 현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붕괴될 수 있는 위기에 네.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실업과 매출 충격이 6개월 정도 지속될 경우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구가 47만 3천만 곳, 그리고 1년 동안 이어질 경우에는 75만 9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실업과 매출 충격으로 가게나 기업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이 유동성 위기가 금융회사로 옮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에 금융 안정지수는 위기 단계인 22.3%로 5월에는 주의 단계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위기 단계에 올랐었습니다. 네. 한은은 항공이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계속 나빠지면 고용 악화와 채무 상황 능력이 저하로 이어져서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도 금융위기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고강도 은행 자본 규제를 도입하면서 안정망이 마련돼 있고 네.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다만 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이나 그리고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 증권사 등 이 비은행 금융기관은 코로나19의 시스템 리스크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짚었습니다. 네. 이 현재 경제 위기는 우리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큽니다. 이 시의적절한 정책이나 지원으로 대규모 부실화나 금융 위기는 차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낙관적인 얘기도 있고 아주 충격적인 얘기도 있지만 이 위기, 금융위기는 특히나 한번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되니까요. 그래도 아무리 이 위험한 시기를 상정해도 시작되면 막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릴 필요가 있어 잘 보입니다.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 대구의 한 아파트에 장애인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글이 붙어서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18세대가 사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집값이 내려간다며 장애인 세대는 전부 철수하라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에는 장애인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면서 이 구청에 항의 전화를 하라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네. 이 아파트에는 대구 동구청이 사들인 2세대의 이 보호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하는 장애인분들이 살고 계신데요. 이 장애인 단체가 항의를 하자 일단 이 글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글이 붙게 됐죠? 예, 최근 이 아파트 옆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을 하면서 네.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도 재건축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이 재건축 찬성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이 장애인 세대 두 곳에서 이 찬성 서명을 하지 않자 예, 이런 글이 붙었다라는 건데요. 이 아파트 소유주가 지금 살고 계신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이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 서명 권한이 없으세요. 해당 세대는. 그리고 또 이 아파트는 2002년 준공이 돼서 사실은 재건축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호시설에서 나와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자립을 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꿈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복지라고 하죠. 예. 그런데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혐오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 서구에서도 일부 중증 장애인들이 주민들의 거부로 입주가 좌절된 적이 있고요. 대구 달서구에서는 이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구청이 구청 소유의 주택을 팔아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생긴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는 여전해서요. 이런 차별을 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의 5% 정도고요. 네. 이 중에 90%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입니다.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나도 소수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차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벽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상 역시 여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시사톡톡 이슈 인사이드 코너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근본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충격적인 수치로 국가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여기서 먼저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과 현주소 한번 짚어보고 본격적인 토론을 세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 자체는 2000년대 초반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위원회도 설치하고 하면서 등장했겠죠.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만 본격적인 논의가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인데 그 이후 집권 세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온도차가 다소간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 정책 자체를 폐기하거나 아예 없애버린 것은 아니고 다른 형태의 또는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고 현 수준에서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부터 두 분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주실까요?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계획하에서 지방의 핵심 도시를 만들고 또 공공기관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진행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인구에 대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좀 이렇게 제어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완되면서 작년 연말에 드디어 이 수도권 인구가 과반수가 넘어가는 이런 어려운 사태에 도달했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의 하나의 그냥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우리 이 인간의 이제 이 건강에다가 이런 것들 비유를 하자면 이 지방은 이 저체중 또 영양 빈곤의 이런 상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도권은 고도비만 이제 정상 체중 위에 과체중이 있고 그 위에 비만이 있고 그 위에 고도비만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아주 큰 수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을 한 번 한 거죠.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이제 수술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수수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비슷한 그 일본의 경우에 한 그 수도권 인구가 36%,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한 18% 정도에 이제 머물고 있는 걸 감안하면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가집중돼 있는지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앞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사람에 비교하면 정말 그 어떤 그 원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원래 그 사람의 평균 수명이 자연 상태 같으면 한 뭐 120, 한 150까지도 뭐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그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만은 백수를 누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의 경우에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만 또 왼손잡이는 왼손만 이렇게 쓰는 근육 쓰는 쪽만 자꾸 쓰다 보니까 신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천수를 누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적절한 비유라 생각을 하고 우리 그 국토의 경우도 이게 적절히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어느 쪽에만 이게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이렇게 활용될 경우에 오히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또 이게 그 생산의 그 효율성, 경쟁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한쪽은 고도 비만이고 한쪽은 저체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하다면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지표적으로 보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핵심 지표로 볼 때 이 차이는 어느 정도로 지금 벌어져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국가균형 발전의 지표 중에는 이제 40년간의 인구 증감률, 네. 지난 3년간의 재정 자립도 이런 것들 주로 보는데 네. 재정 중심으로 보면 작년 연말에 그 나온 통계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이 또 울산이 상위에 25%에 들어있고 네. 반대로 이제 25% 최하 쪽에는 경북과 전남, 전북
이런 지역이 강원도와 함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수수 의원님, 지금 수도권이 경제력 집중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거의 뭐 80, 90% 이상이 그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100대 기업 본사만 하더라도 한 95% 이상이 서울에 좀 몰려 있고 네. 정부 투자 기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 가까이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 그 산업을 이끌었던 양기축이 사실은 과거에는 그 수도권과 이제 부산이었는데 부산이 제2의 도시로 그동안 경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해왔었는데 올 초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역 내 총생산 GRDP에 있어서도 이 광주보다도 처지는 제일 최하위가 우리 대구입니다만 대구 바로 앞에가 부산 지역의 대도시마저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그 지역 경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뭐 고도 비만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정도의 불균형을 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는 다른 나라 이미 선진화된 나라들 도시 집중화가 나타나는 나라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죠. 아까 우리 김승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영국이 사실은 런던이 좀 높은데 36%, 네. 일본이 동경이 또 높은 나라인데 34%, 프랑스가 이제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50%는 뭐 초유죠.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최악이죠. 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와 같은 집중도를 보이는 나라는 없다. 예, 없죠. 예. 비슷한 나라도 없는 거죠, 위원장님? 없습니다. 예. 네. 김수진 의원님, 경제력과 이 인구 이 두 개는 뭐 더 짚어볼 필요가 없이 집중도가 심한데 이것 이외에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커다란 당위성에 비춰왔을 때 지금 우리 현재 이것은 이 지표를 보면 심각한 지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또 알려줄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서비스의 접근성입니다. 뭐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 체육 시설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비해서 접근성이 취약하다. 이런 견해가 92%를 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경쟁력의 가장 핵심이 대학인데 과거에는 그 지역 대학들도 우리 그 상위권 그 랭킹에 많은 대학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우리 뭐 지역 내 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우리 대학 국내 대학의 랭킹을 보면은 20개 대학 내에 딱 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산대학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간의 불균형의 어떻게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들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 관계자들이 보시면 그 20등이라는 평가 지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사실은 뭐 20등밖에 위치해 있다는 자체가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과거의 위상을 잃어버렸다는 이런 지표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수도권 경제력, 인구 둘 다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비단 지금이 아니고 이전부터 문제점을 지각하고 있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년 전부터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설치를 하고 법안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20년 동안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행정도시 건설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좋아지지 않고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가서 드디어 급기야 50%가 넘는 인구가 모이는 이런 불균형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책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정책은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어 왔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의 부족일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초두에 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시대에도 2000년 이전에도 수도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인구가 그래도 계속 46%까지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하니까 그 참여정부에서 국가적 화두로 이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다루게 됐고 그게 이제 지금 국가균형 발전의 문제로 이제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낸 큰 아이디어 중에 이제 대중들이 보통 기억하는 그 지역의 핵심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공공기관들이 가게 했는데 그건 사실은 아까 표현한 대로 어떻게 보면 위우회 수술이죠. 한 번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후속적인 조처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고 실제로 뭐 이런 정부 따라서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는 강도가 달라가지고 좀 그런 이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가서 이번에 보니까 일본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데는 이런 다루는 위원회가 국가 이제 행정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행정위원회 이전의 상태로 그냥 자문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 힘이 그만큼 실리지 못합니다. 지금 네. 현재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은 한 80여 명 아주 우수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행정위원회로 바뀌어져서 좀 더 책임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사실은 이 국가적인 그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는 연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관련 연구원이 4개쯤 있어서 같이 이제 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이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해결해서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 말씀을 참고하면 이게 의지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들이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는 열심히 한번 하려고 여러 가지 안들도 내고 시도는 했는데 이후 정부 들어서 조금씩 의지가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분은 또 서울시장을 하셨던 분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면들이 이완이 되면서 상당히 인구 증가를 가속시켰고 결국 50%가 넘어가게 된 결과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승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현재 그 결과를 보더라도 정책적으로도 좀 완전하지 않았다. 또 의지면에 있어서도 좀 미약하지 않았는가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혁신과 분권 그래서 균형 발전을 새로운 각도에서 굉장히 또 제도적 체계적으로 열심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지역의 경쟁력을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토대를 구축하기에는 좀 미흡했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진 정부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그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원대한 뭐 계획에 좀 걸맞는 그 재원 투입이라든지 후속 조치가 이게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심각한 지역 불균형 사태가 좀 초래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도 그렇게 평가는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하고 정책적으로도 좀 촘촘한 정책 개발이 안 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의지를 갖고 하는 집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그게 다 합쳐지면 지금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한편 정책만이 아니라요. 기업이 왜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고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인프라가 안 돼 있고 정주 조건이 안 좋다. 물류 시설이 안 좋다. 그다음에 교육 기관들의 집중도가 낮아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놔두게 되면 시장 원리에 맞게 그다음에 기업에게 선택에 맡겨두면 현실적으로는 지역이 지금 수도권 대비 붕괴돼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접근 방법이 요청되고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제도를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김승수 의원님 먼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최근에 저는 김사열 그 위원장님께서 몇 군데 인터뷰 하신 걸 봤습니다만 저하고 또 이게 굉장히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기업이니 또 해외에 있는 그런 기업을 다시 이제 리쇼링, 다시 국내로 유턴시키는 그런 노력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일단 지역 내에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그 우수한 지역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그 지역 내에서 창업을 해서 그 창업된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대기업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 내의 경제 활력화를 위한 그 생태계를 구축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해답이 아니겠는가. 다만 이제 구체적인 그런 정책 수단이 뭐냐, 대안이 뭐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저는 지역균형 발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소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 이익이 조금은 떨어진 데에서 바로 그냥 그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일도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지역에서 성장해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요 지점은 그 대학과 관련된 질문은 곧 이어서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고 김선일 위원장님 의견을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기업이 이렇게 유치가 되고 또 있던 기업들이 계속 지속적 활동을 하게 하려 그러면 현재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수도권에 비해서 별 매력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마 국가 단위에서 더 노력을 하고 더 기준들을 더 지역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 또 지자체 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둘 다가 저는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한 좋은 일자리들이 있어서 대학에서 나온 졸업한 학생들이 거기에 또 살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게 결국은 목표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만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것을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크게는 다루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지자체 단위에 하고 있는 이런 생활 SOC 사업들도 네. 있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지역 그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이런 발전을 도모하는 일들 네. 이게 지자체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지역 발전이 되어서 대학도 좋고 지역 주민들에게 또 지자체에게 좋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실제적인 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핵심적인 중심에는 그 거점 국립대학을 비롯한 지역 대학의 활성화가 두 분 다 논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학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를 더 걱정시키는 것이 뭐냐면 수도권 대학 할당되어 있는 그 총원 할당된 내용을 다른 이유를 대면서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 원리를 필두에 내세워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을 정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힘들다고 이렇게 국가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개인적인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눈앞에 이제 바로 보이는 걸 갖다가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런 제안들을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이런 순위에 있어서 좀 상위에 있고 해서 거기에 몰리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수도권 그 대학 그 총량제를 풀어가지고 더 많이 몰리게 하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고도 비만 상태를 더 어렵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결국은 비만 상태로 와서 체중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도록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부터 오히려 저는 수도권의 대학생들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는 거는 생각이 깊지 못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그다음에 경제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경제인연합회가 하는 얘기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를 풀어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대학에서 보낼 수 있는 인재의 미스매치, 불균형을 해소하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역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로서도 이 말은 굉장히 섭섭한 말인데요. 훌륭한 인재들은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쓸 수 있는데 수도권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훌륭한 인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왜인지 이거는 쉽게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지점은 김승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수도권의 주된 그 근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물론 IT 전문 인력, AI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이 그 산업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인력을 왜 꼭 그 수도권 있는 대학에서 육성을 해야 되느냐 그거죠. 오히려 그게 지역 대학을 좀 특화시켜서 키울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시각을 좀 못 가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도 이게 한계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상당 부분 계승하고 특히나 지역 분권 이런 차원에서는 그대로 계승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생각만큼 그런 쪽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뭐 저희 정부가 국정 지표로 이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이런 걸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는 지역 주도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중앙에서는 그걸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역 주도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경우에도 지자체 단체장들의 아이디어로 이제 이것들을 국비를 따서 그냥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되어서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도 광역단체 수준에서 이제 이 사업들이 뭐 조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해마다 16조씩 이렇게 돈을 써서 이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는 그 전과 다르게 사람 중심의 이런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그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그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결국은 지역의 그 싱크탱크 역할을 그동안 해오던 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또 연구자들이 거기에 같이 해서 이 문제를 고민해서 같이 풀어갈 때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그동안 갖고 온 그런 산업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때 아마 나중에 이런 자생적인 어떤 생태계가 산업적으로도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16조 원이나 되는 돈을 매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나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표 안 나는 방식으로 해서 잘 모르고 있죠 사람들이.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의원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대로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조차 많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지역 행복 생활권, 이명박 시절에는 5+2 광역 경제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이렇게 머리에 딱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이 그나마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앞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다만 그게 기존의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각 부처에서 했던 사업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명분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 차별성이나 또 효과성도 사실은 검증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좀 모호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지금 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선 예산도 사실은 늘렸다고 합니다만은 올해 5개년 동안 지금 작년에 이제 5개년 발표 난 거 보면 한 175조 5개년 동안 그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한 113조인데 사실은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도 상황입니다만 올해 본 예산하고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런 소모성, 단기 알바, 일자리 이런 데 투입되는 돈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조 정도가 투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그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사업들이 이 정말 그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소중한 그 가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당리당략적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사업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타 면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동해선 한 4천억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데 뭐 시도별로 비교해봐도 보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남부 내륙철도만 뭐 4조 7천억, 이 부산 이런 데도 보면 2조 8천억, 굉장히 시도 간의 편차가 심하고 4천억이라고는 뭐 광주가 4천억입니다만은
강주는 예타 면제가 인공지능 그 집적 단지입니다. 네. 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SOC 철도 하나 놓는 거에 비해서는 계속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돈이라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그 예타 면제 이런 것들이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신경 써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살핀 것 같지는 않고 살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섭섭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네.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장님 말씀은 예전에는 돈을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한다, 지역 발전,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돈을 책정한 다음 내려보내서 예. 그것으로 사업을 하게 했으니까 쉽게 저 예산이 내려왔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내려왔다,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지각이 인지가 쉽게 됐는데 예. 이번 정부는 이 지역에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하면 그게 맞춰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예. 보기에는 이렇게 섭섭한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뭘 그거를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고 얘기하느냐는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정책을 할 때 앞에 했던 걸 제가 보니까 생활 SOC 차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10대 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3이라는 숫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지자체마다의 그 SOC가 필요한 부분, 생활 SOC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하라. 그 안들을 중앙에서 만들어서 준 게 아니고 각 지역에 맞게 제출하라고 해서 그걸 준 건데 네. 지역에서 적게 그걸 이렇게 예산을 잡은 데는 적게 받아가고 크게 받은 데는 크게 받아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중앙 정부에서 그걸 깎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 안에서 내는 거지 그걸 다른 플러스를 해서 다른 안을 제한해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여전히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나름 할 만큼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뭐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그 16조씩 매년 써 왔기 때문에 큰 돈을 사실 실제로 쓰고 있고 그게 이제 단지 생색이 좀 나지 않고 그 지자체마다의 원하는 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예타 면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정부가 도와준 거죠 사실. 네. 근데 그걸 원했는 지역에 그 예타를 면제하거나 예타에 유리하도록 하게 된 것도 다 지역 균형 발전 지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부여해 가지고 그동안의 수도권이라든가 좀 유리한 데 중심으로 되는 평가들을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사회 가치에 대한 것들을 거기 부여해 가면서 지역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역 각각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눈에 확 띄는 지역 혁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이게 지각이 되고 1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이나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구나 이렇게 평가가 꽤나 좋고 지역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8년에 정부 여당에서 공언을 하기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난 5월 말에 그 1차 이전한 것에 대한 이 결과 이게 네. 이제 긍정적이었는지 어떻게 긍정적인지 어떻게 부정적인지 이런 것도 분석을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 그런 일들이 맡겨져서 이제 분석이 되었는데 지금 보완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큰 흐름으로는 이것들을 결정해서 아마 가리라고 보는데 아직 그 청와대에서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포함해서 김승수 의원님 평가하시기에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에 혁신도시 건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저희가 그 행정부시장 할 때도 우리 그 동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좀 정착을 좀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런 그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그 옮긴다는 혁신적인 발상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이제 그런 현재의 그 정착 수준을 보더라도 상당히 초기보다는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가장 그 아쉬운 거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지금 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네. 기업도 몇 개 더 유치가 됐다고는 이렇게 저기 통계상으로 나옵니다만은 우리 지금 대구에 와 있는 뭐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그런 이 산업과 연관이 있는 그런 공공기관의 경우에 그 주변에 그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그 기업들, 산업들이 같이 이렇게 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됐었는데 네. 아직 그런 쪽으로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 우리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좀 그 지역 산업을 어떻게 보면은 좀 창업을 시키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좀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이고 기존에 내려와 있던 기관들도 그런 그 지역 내 산업의 그런 그 발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 그 균형이나 또 네. 정부에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 사실 그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 소속 그 직원들, 가족들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지 산업 유발 효과가 많지 않아서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많은 유발 효과를 못 내고 있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산업 유발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주셨는데 이런 지점도 규정발전위원회에서도 역시 문제 제기를 하고 고려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1차 이전하고 세월이 좀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물론 이제 변화가 있었지만 그 당사자들이 그 당사자 기업이나 그 임직원들이 와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교육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의료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미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으니까 거기에 뭐 고등학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를 이 국가 단위에서 풀어서 해결이 되도록 하고 2차 이전이 만약에 실행이 되면 그때는 1차 때 해소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면서 이 문제들을 풀고 기업에 대한 부분 하나견이 같이 하는 부분들도 좀 미흡했던 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제는 좀 더 나아지도록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국가 단위의 그 결정도 물론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네.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네. 같이 아마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길게 얘기는 못 나누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김승수 의원님 50%가 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더 많죠. 이분들이 수도권 의원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뭐 내가 어디 사는 의원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고려는 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지금 벌써 해외 진출 기업들이 돌아오면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관계없이 지원하고 하겠다. 리쇼어링 정책을 그렇게 펴겠다고 하고 법안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수도권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법안을 덜컥 만들게 되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서 지금 경향이 더 짙어지고 심화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벌써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꼼꼼히 살펴보는 게 수도권의 규제 완화, 지역 그 균형 발전에 좀 저해되는 그런 법안 내용이 없는가를 그냥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진짜 수도권 의원들이 참 많다는 게 좀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만 이렇게 선거구 획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지역 대표성이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거기에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돼 왔던 게 중앙지방 협력회의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그 시도지사 또 지방 관련 단체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국무회의처럼 이제 정리해서 지역의 의견들이 바로 대통령의 또 중앙부처 장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좀 마련하자. 이게 뭐 여당은 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들어있고 우리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총선 공약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빨리 제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여의도에서 적극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일 위원장님께 이거 하나 더 여쭤보고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시 이 지방 정부 우리는 자꾸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하는 지방정부지 않습니까? 지방정부죠. 예. 지방정부에게 필요한 만큼 분권에 힘을 나눠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어떤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지방 분권과 관련된 말씀 또 한 번만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큰 흐름으로 그쪽으로 이 정부가 지향하고 있고 재정에 대한 권한도 이제 그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르게 이렇게 더 많이 지방에 자율권을 주려고 그러고 또 이런 자치분권에 대한 정치적 권력도 지방에 이양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해 주시면 올해 아마 10월 달쯤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발표된다고 하니까 네.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이것만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한다. 이 부분은 미처 말씀을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짧게 1분 내외로 마지막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역 주도 그런 균형 발전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또 그렇게 또 김상일 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치단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역량과 또 의지가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그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이 저도 해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한을 좀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나는 부담이 되니까 싫다, 책임이 싫다 이렇게 또 거부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좀 맞춤형 지방 분권, 좀 역량과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권한과 좀 재원을 이양해서 좀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제도라고 이렇게 좀 유사한 지역에서 직접 발전 계획을 만들고 중앙부처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건 너무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3년간 한 100억 정도씩 하는 거 가지고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거든요. 100억 같으면 사실은 체육관 하나도 못 짓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라도 크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해보면은 또 그렇게 해서 성공되는 그런 지방 정부가 나오면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빠르게 되지 않겠는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선일 위원장님. 예.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 나눴듯이 지역 거점 대학이 지역 발전의 싱크탱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걸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걸 구합니다. 또 현재 우리가 주로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이 대비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광역 단위에서 주로 다루는데 실제로 이것들은 또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 사이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또 지역에서 지자체, 지방 정부 간에 이렇게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앞으로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역을 건강하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성수 의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그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을 조현병 환자의 생각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마지막 워싱턴 인사일 정도로 강경 매파이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이런 볼턴을 두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정책 사안에서도 같이 일하기 벅찬 사람이라고 잘라 말한 바 있습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자신의 유능함과 진리를 트럼프라는 멍청이가 수용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일과 북한 관련 정책의 미흡한 점을 들어 대북 그리고 외교 관련 관료와 참모진을 개편하라는 주장은 10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체제에는 관심이 없고 미국 군수산업체들의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이는 볼턴이라는 외톨이 강경 매파의 주장에 기대어 우리 대통령과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볼턴의 책은 그가 설칠 수 있도록 해준 트럼프와 그 백악관의 난맥상을 잃는 데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